저는 먼 날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했었다. 되게 멋있게 있잖아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저러면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질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똑같죠. 신혜식 요즘 변희재가 저를 고발했거든요. 내란 특검팀에다 고발했다 하더라고. 김문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동혁한테 졌다는 걸 알 거라고요. 아니까 한돈 표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에 내몰렸을 거예요. 네. 그야말로 아주 천박한 정치 공학의 계산의 결과 저런 대답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당대회에 가장 재밌었던 샷으로 TV 토론에서 네.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누굴 공천 줄 거냐 이거에서 전한길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파장이 크던데. 네, 그걸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얘기거리가 많은데 아니 공천 달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국힘이 지금 징계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그렇죠. 그런 걸 묻는지 아마 모르겠어. 장동혁 후보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OX 문제처럼 그렇게 냈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미리 사전 질문을 안 주고 네. 바로 물었겠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예를 들어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나 또는 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공천을 준다면 한동훈, 전한길. 아니 그리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또 내년에 지금 조국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조국이 어디든 나간다 그러면 조국이 이제 서울시장이나 뭐 부산시장 나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역 시장이 다 국힘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조국이 국회의원 쪽으로 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아, 계양 네. 뭐 이런 데로 나가겠다 네. 이러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하고 붙여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둘 다 개항에 나가면 둘 다 막대 먹은 인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족 입시 사기단, 예? 가족 입시 가족비 입시 사기단이죠. 가족 네. 전체. 하나는 배신자. 배신자. 둘 다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죠. 네.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인간들을 원래 정치는 그래 지도자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존경하고 또 정치 지도자라면 많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근본적으로 한 인간은 배신자, 정치계 폐륜 아닙니까? 네. 한동훈은 또 한 인간은 가족 입시 사기단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그것도 네. 쥐가 민정수석할 때 조국이 지 딸내미 의대 보내주고 그 권력형 비리 저지른 거잖아요. 지 와이프는 정경심 교수는 대학교 총장 뭐 초장장 만들어 오고 사기다 사기. 그런 인간이 뭐 정치를 또 한다. 아니 그러다 저는 이러지 않게요. 이제 2년 선고 받았잖아 최종적으로요. 2년 선고 받았으면 2년 만기 출소하게 되면 그래도 죄값을 치렀으니까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 그래 맞다 죄값 충분히 받았으니까 한 70 몇 %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래도 그래서 그나마 70% 정도 되면 용서되는데 네, 보통은 보통 그 정도는 살아야지. 1도 안 채웠죠. 3분의 1도 안 채웠어요. 7개월 살았어, 7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조국하고 윤미향 그 사면 주는 바람에 네.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죠. 그 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형평성 이런 거 볼 때 뭐지 이거? 그렇게 좌우는 국민들은 똑같은 공감대가 위안부 할머니는 상처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상처받은 분들한테 모금하자 도와주자 그래 좋다 이렇게 설량했잖아요. 윤미향이. 그런 파렴치범이 또 사면받고 조국은 지금 3분의 1밖에 안 채웠잖아요. 네. 3분의 1 채워놓고 지금 사면받는다. 제가 조국이라면 만약 조국이 다음 정치를 나온다 하니까 드린 말씀인데 제가 조국이라면 다음에 정치에 어떤 출마 뜻이 있다면은 제 같으면 야 전한길 이제 출소하시오 그냥 뭐 대통령이 특별히 선물을 준단다. 저 싫어요 할 거예요. 왜냐면 제 양심의 가책상 뭐 감옥 가면 가는 책 읽고 또 있잖아요. 좀 그래 만기 출소하는 것이 향후를 보더라도 봤는데 지금은 30% 형기도 못 채우고 출소했고 그것도 정치범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족 입시 사기단이잖아요. 그건 제가 수능 강사를 13년 했어요. 네. 공무원 강의 13년 하기 전에 아까 보니까 수능 23년 강사. 전에 네. 사탐 들으셨다는 분 있어요. 예, 예. 그때 제가 수능 강사하다 보니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공정성이 깨지고 나면은 수많은 그 10대, 20대 청년들은 뭐지? 아버지 민정수석, 엄마 대학 교수니까 딸내미 의대 보내고 그러면 그 딸내미 의대 가는 바람에 돈 없고 힘없는 엄마 아버지가 그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도 결국은 의대 떨어졌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능 강사할 때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한 게 공정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시 모집이 생기는 순간 이거 돈 있는 집에도 유리하겠는데.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 그때 제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는 할지 몰라 우리나라 실패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뭔데? 특정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람 보고 서류를 뽑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분명히 힘 있는 집 자식들, 그 대학교 교수 자제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공정성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이 아무도 아까 물었던 질문에 답변 드리면은 조국이든 지금 배신자 하면 한동훈 이런 인간이 뭐 인천 계양 을인지 갑인지는 몰라도 정치 지도자로서 좀 이런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좀 비전을 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 인기를 끌구나 이런 정직한 사람이 그래 지도자 돼야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런 하나의 그런 사람들이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강 변호사님도 학벌 좋으시겠지만 그들 전부 다 뭐 서울대 출신에다가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서울대 출신에다 엘리트 이 인간들이 제대로 좀 해줘야 그죠? 되는데 학벌 좋고 인물 좋다고 뭐 전부 다 지도자 되는 뭐 그런 조국은 저 선배고 한동훈은 제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서울법대.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하버드대가 그쪽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네. 하버드는 나중에 간 거죠 저는. 네. 근데 그 두 사람 서울대 법대 인간들은 왜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윤석열 대통령도 있잖아요. 하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또. 진짜요? 윤 대통령 늦게 학기에서 네. 저 동기예요? 동기예요 동기. 그러고 보니까 그건 제가 영광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 저는 학원 강의할 때는 있잖아요. 강 변호사님 저를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거든요. 네. 강 변호사님 네. 이런 분과 같이 방송하게 될 줄도 몰랐고. 아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아주 영광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저는 들었다 놨다 한 적도 없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방송도 지금 뭐 댓글들이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그야말로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이 정치를 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말이 좋아서 정치공학 잔머리 사실은 굴리는 잔머리 굴리는 네. 거죠. 잠들의 심정에서 생각해 볼 때 이 한동훈도 어지간한 잔머리잖아요. 예. 분명히 개항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개항이 어려운 그 인천에서도 어려운데 이재명 했던데 아닙니까? 이재명이 송영길한테 날로 먹어가지고 네, 네. 그냥 된대잖아요. 송영길도 5선인가를 그냥 했거든요. 네, 거기서 송영길이 도대체 이재명한테 저 좋은 지역구를 왜 줬나? 그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하여간 그런 걸 떠나서 내년에 조국은 그러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을 나가야 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나와 있는 데가 네. 전북에 있는 데 하나랑 네. 인천 계양이랑 요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년 언제 보궐선거? 지방선거 때 동시에. 지방선거 때 동시로 동시에 6월에 6월에 같이 하면 6월까지 네. 한 달 전까지 네. 지역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들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년 나올 때가 있을지 여러 개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만요.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현재 좀 확정된 거는요? 있어요? 확정된 건 계양하고 저 전북에 있는데 하나. 교양거는 왜 비었죠? 이재명이 대통령 나오는 거 그럼 이재명 지금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네, 네. 그럼 그러니까 국회의원 계양이 비었어요. 사퇴하고 대통령 출마한 거예요? 네네. 아, 사퇴하고 출마하지 않았고 잠깐만. 대통령이 되면서 네네. 자동 사퇴가 됐어요. 자동 사퇴가 네. 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은 다른 모든 공직은 다 네네. 사퇴하고 나가야 되지만 30일 전에 국회의원은 겸직할 그냥 그렇죠.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서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사퇴하게 됐죠. 이준석도 그래서 그냥 후보 나가고 네. 안 되니까 그냥 국회의원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분명히 한동훈 보고 계약 나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나갔거든요. 지난번에도 네. 여기저기 지역구 얘기했는데 강남 서초 뭐 이런 데 말고 딴 데 서울에서 나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종로도 나가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도 그렇잖아. 네. 이번에 불출마 이지라는데 불출마가 아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불출마가 아니고. 나왔으면 쪽팔하니까. 네. 배신자 한동훈 전 국민들의 대명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동훈이 만일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20% 15% 네. 조경태보다 조금 더 조경태보다 더 나오겠죠. 한 15% 나오면 네. 그냥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내년에 분명히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 조국이 거기 나오는데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아니고
전한길 선생님 나가라. 아, 저보고 국회의원 하라고요? 네, 나가라. 그러면 제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도 안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아, 진짜 아직은- 조국이 인천에 나간다고요? 네, 저는 조국이 왜냐하면 인천에. 원래 정치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이번에도 그 이제 제가 장동혁 지지선언 있잖아요. 네. 시청자들이 뭐 90% 가까이, 80% 가까이 이상이 장동혁 지지하니까 아마 강 변호사님도 지금 구독자들 또는 여기 시청자들 난리예요, 하는 난리. 대로 가야 되잖아요. 난리. 예, 난리.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강 변호사님 생각은 이렇더라도 시청자들이 이쪽으로 오락하면 글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유지하는 건 누구 때문인데? 구독자들 덕분이잖아요. 그럼요. 그 구독자들 80~90%가 네. 강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따라가야죠. 강 변호사님 뭔데? 구독자들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래서 예. 장동혁 지지하게 된 것이 우리 네. 교육 시청자들 거의 90%가 가까이가 다들 장동혁 하니까 저도 장동혁.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답변 드리면은 저는 정치를 안 한다 했어요. 출마 같은 안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장동혁이 한동훈, 전한길 둘 중에 뭐 공천 준다면 전한길 이랬잖아요. 그럼 저 전한길은 그나마 뭐 저는 감사는 하지만 한동훈보다는 전한길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네, 아예 나가라고 하면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아마 막 난리 날 걸요. 그 전한길 뉴스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지금 댓글이 그런 게 있어요? 네, 댓글. 예. 나가라고 하는 분은 아직은 없네요. 여기. 없죠? 예, 아직은 전한길은 없는데. 그냥 의병으로 남아 있으려고요. 예. 근데 하여간 관군이 아니고 의병으로 남아가지고 야전에서 나오라고 하면 만일에 나오라 하면은 네. 조국을 이길 만한 어떤 인물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제가 스포트하고 제가 볼 당선되도록 해주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조국을 이길 만한 건 지금 거기 지역구는 원희룡 의원이 위원장이긴 원희룡 나가면 한데 되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훌륭하잖아. 원희룡 그냥 나가면 되죠. 네네. 어. 제가 원희룡 띄울게요. 원희룡 대구로 전부 다 우리 가는 거야. 강용석 시청자들도 가가지고 이 조국 같은 막대 먹은 입시 사기단이 무슨 국회의원 되냐고 진실 난리밭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포트 해주고 싶어요. 원희룡한테 당선 위해 가지고. 그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긴 하겠네요. 네. 재밌긴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원희룡 서포터. 네네네. 저 그런 역할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자리 하고 이런 걸 자체 저한테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들 친한길 하면은 야 지금 전환길이 하면 2030은 싹 다 흡수함. 조국은 2030의 적임. 딱이네요. 조국은 2030들한테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공정을 깼잖아요. 예, 공정을 깨는 거는 앞으로 원희룡하고 조국은 또 서울법대 82학번 동기거든요. 그래요? 믿네. 원희룡, 조국, 네. 그다음에 나경원. 네. 들었습니다. 네. 맞다. 예. 네, 재밌긴 하겠다. 원희룡 나가면 되죠. 원희룡.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희룡 네. 정도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그 지역의 정서겠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후보도 보지만 당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이 지금도 깽판 칠 거거든요. 계속 더 칠 거예요. 지지율은 더 내려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찍어줬던 이제 흔히 그 지지자들도 이재명 막상 하는 거 보면 이거 뭐야?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네? 진짜네? 정말 뭐야? 계속 친중으로 가네? 그럼 관세 폭탄 맞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이제는 또 이재명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8월 25일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에서 단체들에서 들고 일어나서 고든창을 비롯해가 이래서 앞세워가지고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이재명이 반민주의자다. 이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쫄아 있을 거예요. 지금 큰일 났네. 브라질의 보소나로인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농담 아니고. 브라질의 룰라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로. 현재 이재명은 아직까지 인정 못 받고 있는 택이잖아요. 사실상요. 사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룰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한데 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마두로는, 아예 그냥 맞습니다. 카르텔 두목이다 그래가지고 언제 체포할지 몰라서 네. 쫄아가지고 민병대 동원해서 지키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도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알 수 없지만은 분위기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도 미국 딱 몰라요. 갔는데 체포해. 그렇죠. 트럼프가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푸틴 만나가지고도 2020년 우리 선거 때 부정선거 있지 않냐? 오케이 둘 다 이야기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작동된다면 향후에 이재명 정권은 점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내년 6월 지금부터 한 10개월 뒤에 있는 지방선거 때가 되면 이재명 지지율은 한 30~40% 정도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정권 유지된다 되더라 하더라도 30~40% 된다면 그때 국민들 그 지역민들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후보 원희룡 후보냐 조국 후보냐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재명이 아니냐. 반 이재명 이런 정서가 만들어지면은 그것까지 반영된다면 뭐 조국이라게 아니라 뭐 누가 나오더라도 떨어질 수 있고 원희룡이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에 가서 우리가 저울 위에 달아보고 조국이냐 원희룡이냐 또는 친한이 이게 아니고 그때에 대해 가서 봐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조국 낙선을 위해서 애쓸 겁니다. 또 왜냐하면 제가 수능 강사이기 이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조국이 저는 내년 한동훈 선거에 나왔는데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저는 선거에 나왔는데 후보가 누가 됐던 간에 전한길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렇죠. 으쌰으쌰 하는데 그렇죠, 막 그렇죠. 이공사원들이 네네. 몰려와가지고 맞습니다. 막 뭐 선생님 저 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입시 사기단 네. 조국 입시 사기단 대빵 진짜. 이렇게 외쳐가지고 낙선 운동 해야죠. 저는 왜냐 한동훈도 마찬가지 한동훈도요. 한동훈이 국힘 공천을 받아서 어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천 못 받게 해야지. 네, 저는 공천도 못 받게 하지만 네. 공천 혹시 받으면 조국 쪽에 가서는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네. 한동훈도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동훈은 하고. 절대 앞으로 못 나오게 말할 겁니다. 한동훈은 정기 은퇴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정치 희망도 없고 2035 상공천인들한테는 완전히 뭐야 배신해도 정치 지도자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지난 길을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한 자리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놈은 절대 안 된다. 한동훈 동네 뭐 지도자냐. 한동훈은 빨리 해외 이민 가라고. 정치 폐륜하고 배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놈은 아니다. 이놈은 맞지 않냐에 대해서 그건 이제 물론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고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나 또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이번에 한동훈도 제가 날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국민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동훈 같은 인간은 공천 자체를 주면 안 되죠. 한동훈이 쓸 자리는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전한길 선생님이 한동훈만 날린 게 아니라 네. 조경태 안철수도 다 날렸어요 지금. 그렇죠. 조경태 안철수가 내일 깠더니 10%가 안 나온다. 지금 뭐 9% 뭐 1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두 자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자리 나오면 그래도 정치 생명은 유지하지만 만일에 9%다, 네. 8%다 이러면 쪽 다 까는 거죠. 네, 그럼 완전히 네,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정치 인생 끝난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기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조경태나 안철수처럼 뭐 계속해서 국힘 안에 의원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내부 총질하고 네.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비슷한 목소리 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당원들이 또 현명하게 판단한 거죠. 야, 이놈은 국민의힘 의원이라 하지만 보수 가짜 보수다. 위장 보수고 국민의힘 가짜 당원이 빨리 너희 나가라. 이런 심정 심판 아니겠습니까? 내일 나올 결정은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뭐 전한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당원들이 이제 실체를 파악했구나. 지금도 좌파 언론들은 조경태 안철수를 계속 띄워주잖아요. 좌파 언론들은. 그러니까요. 왜요? 네. 보수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 분열시켰어. 예, 그리고 김성태 같은 이런 사람도 가서 MBC 나가서 계속 뭐 전환기 씹고 국힘을 막 씹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김건식도 그렇고 이번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근식하고 조경태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 한동훈이 떨어진 것보다 더 타격이 심한 거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완전 뭐 박멸되는 거죠. 친한파. 박멸되는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박멸. 네. 근데 김성태는 왜 저는 김성태하고 감정이 없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잖아. 네. 처음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정치고 그 사람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는 그 김성태를 잘 알죠. 네. 뭐 합격시키려고 하다가 뇌물 먹여가지고 네. 그 유죄 판결 받았어요. 네. 아닙니까? 네. 저봐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전한길이 욕하더라고. 아니 김성태 나이 드셔가지고 뭐 그런 구질구질하게 말이야. 이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름 가지고 그러더라고. 한길 이러면서 왜 한길로 안 가냐? 야, 내가 한길 안 간 게 뭐 있어요? 김성태 내 앞에 앞서 다 말해봐요. 내가 한길 안 간 게 뭐 있는데 당신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저런 사람들이 자꾸 MBC나 JTBC 이런 좌파 언론에서 불러가지고 농객으로 국힘의 분위기가 그렇구나. 국힘 안에서는 전한길을 싫어하는구나. 내부 첩자야 저런 사람도. 김성태 의원이지 뭐 와봐요 저한테. 내하고 단독 집중적으로 토론 한번 하자고. 저런 사람들이 국힘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김성태나 그다음 조경태나 안철수나 이런 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느냐? 좌파 언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계속 패널로 나와가지고 국힘인 척 말을 해주니까. 그럼 국힘 안에 정서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야. 굉장히 치밀한 좌파들의 그 전략이죠. 저런 사람들요. 국힘 안에서 이번에 뭐 장동희 당대표가 되면 윤리위 열어가지고 제명시키고 다 해야 돼요. 앞으로 저 사람 계속 전환기 씹을 거야. 왜?
전환길은 진정한 찐 국힘 당원 보수거든. 그러니까 뭐 전환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사랑받게 될 거고 앞으로 전환기를 욕하고 비하하는 새끼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저는. 고향은 부산이세요? 경남이세요? 경산에서 20년 살았고 대구 밑에. 네, 경북 경산. 네, 경북 경산에 네. 영남대학교도 있고 네. 그게 대구대학도 있고 효성 가톨릭대학이라고. 거기가 예전에는 저기 그 재경부 장관 최경환. 최경환 지역구입니다. 네, 최경환 경산이 지역구죠. 맞습니다. 네. 아. 친박. 네. 예, 거기서 제가 20년 시골 생활했고 나머지 20년은 대구에 와서 대학도 다니고 학원 수능 강의 20년 대구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이사 와서 15년, 합의 55년, 경산 20년. 네. 10년. 대구 20년. 그래 저보고 또 그냥 농담 삼아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내년 이제 경산 지역구 준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어가지고 경산. 경북도지사 해라. 대구시장 나가도 되겠다. 경북도지사. 그리고 저보고 경북지사 나가라. 대구시장 나가라. 그다음 경산 있잖아 청도 지역구거든요. 네. 거기에 경산에 경산 청도가 같이 한 예, 지역구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라 했는데 거기에 지지율 높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듣는 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고향 지역이잖아요. 되죠. 예. 다만 저는 세 군데 다 안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역 의원이 조지현 의원이 경산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여성 의원이죠. 예, 조지현 의원이라고. 잘해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재난길이 지금 많이 떴는데 혹시라도 재난길이 부담 갖지만 나는 그 대학 아니다. 경산 이런 지역에 국회의원 나가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제가 응원하겠다. 조지현 제가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이제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일 그 어린 의원 중에 한 명이죠. 맞아요. 우대준하고 네, 조지현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으로 대통령 해서. 비서관 있다가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지합니다. 조지현 같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 선하고 또 능력도 있어요. 그 투쟁도 잘하고 국회 대정부지문 할 때 보면 또하고 그래서 제가 지지합니다. 우리 경산 지역 이런 의원은 지역이 있으면 자랑스럽잖아요. 저는 경산 시민이지만 조지현 의원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잘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대먹지 않은 진짜 조국 이런 인간이 만약 개항 가가지고 거기라면 제가 개항 주민들 보고 아니 개항 주민들 조국 같은 인간이 뭐 그 지역을 대표하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조국이 만약 나온다면은 끝까지 조국 제 낙선 운동을 위해서 내가 투쟁할 겁니다. 제가 그 기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한동훈이는 배신자잖아요. 제가 학원 강사를 오래 했잖아요. 한달 가르쳤잖아요.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이 늘 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26년 했거든요. 일관되거든요. 언제나 법치, 공정, 상식. 그리고 거기에 어긋난 인간들을 저 위에 달아보고 아웃시게 하죠. 정치 지도 왜냐하면 옛날부터 제가 늘 했는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제 역사 가르치잖아요. 역사 가르치면서도 언제나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확실한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뭐 공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제대로 된 지도자의 상에 대해서 말치시 해줬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조국 같은 인간이나 한동훈 이런 인간이 절대 그런 인간을 정계 은퇴시킬 거예요. 제가 두고 보세요. 저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조국 이런 인간이 뭘 정치를 하고 지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선택 못하게 막을 거라니까 제가. 이런 인간은 지도자 되면 안 된다고. 지금도 조국 혁신당인지 뭐 조국 혁신하기는 뭘 혁신해. 지난주 욕하라고. 이러니까 지난주 요거도 먹지 사실상. 뭐 요거도 먹는 게 저 좋아요. 요거도 먹더라도 그들한테 요거도 먹어도 저는 국민들 적어도 저와 같이 이런 상식을 존중하는 국민들, 일반 청년들한테는 저는 이게 옳지 않냐 이렇게 호소해 갈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참 재밌는 게 후보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조경태랑 안철수는 전환기라고 싸워. 조경태랑 안철수는 김문수, 장동혁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전환기를 욕을 해. 아니 조경태는 뭐라 그러면 장동혁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어떻게 한동훈과 전환기를 비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쥐가 친한파고 한동훈 김문수, 장동혁은 극우 세력인데 윤어게인 극우 세력인 이유가 윤어게인인 전환기를 감싸서 극우 세력이래. 아이고 못 납어요. 이제 극우의 중심에 전환기를 있는데 김문수, 장동혁은 전환기를 뭐 출당시켜라 뭐 이거야 동조 안 한다고 그래서 극우래. 제가 생각하는 조경태나 안철수 이런 인간들은요 당 대표 나올 만한 깜이 안 돼요. 예? 아니 수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야. 그거 뜻도 몰라. 지금 안철수는 진짜 제가 실망스러운 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나? 이런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 어떻게 나갔나? 저는 민낯을 봤어요. 예전에 정치하기 전에는 안철수에 대해서 막 안철수라고 이 사람 왜냐 안철수는 언제나 혼자야. 주변에 사람 다 떠나갔거든요. 다 떠나갔어요. 친구들이. 다 왜? 떠나갔어요. 안철수는 멀리서 보니까 뭐 의사 출신에다가 인물도 멀쩡하고 100m 미담이야. 딱 보니까 이 사람 이거 뭐 여러 가지 사람을 품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원칙도 없고 정치 지도자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낯을 보니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정치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때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조경태도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조경태 탓다 틀렸거든요. 경남 부산이잖아 그 사람이. 부산 지방의 그 부산 백스코에서 전당대회 할 때도 저는 제가 바깥에서 봤거든요. 부산 이제 그 경남 울산 지역 이제 백스코 전당대회니까 조경태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도 자기 고향이잖아 부산이요. 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저는 대구랑 다르게 부산 전당대회 때는 조경태와 안철수 세력끼리 많이 나와서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지역도 그 지역도 아니더라고. 그날 제가 백스코 그 봤거든요. 조경태는 나갔는데 연설도 못 했어. 한 5분간 10분간 배신자 하도 이라니까. 배신자라서. 그러니까 조경태가 그날은 못 들어가셨잖아요. 네, 밖에서 지금 봤죠. 모니터했거든요. 근데 그 배신자 이거 안 해도 그냥 네. 사람들이 다 배신자. 그렇죠. 제가 없어도 배신자 알더라고. 그래서 조경태는 이번에 괜히 당대표 출마했다가 마이너스 됐다. 그 지금 진짜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심지어 장동혁하고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런 말 했잖아요. 이번 특검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500만 명 당원들 명부 틀릴 지경에 이르니까 지금 뭐 김문수 보도 장동훈 보도 지금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물었어요. 이번에 특검을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했는데 그 특검에 찬성한 게 누구냐? 조경태야. 네. 그 조경태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특검에 그 조사 들어오면 당명부를 줘야 된대. 미친 짓이잖아.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 집에 지금 강도가 들어왔어. 다 들어갈라 그래. 그럼 아버지가 돼가 우리 가족이라면은 그래 우리 강도가 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 뭉쳤어요. 그런데 강도가 되는데 우리 집 자식은 몇 명 있고요. 어디 숨어 있고요. 우리 집 재산은 어디에 숨어 있고 다 보여줘. 이 미친 인간이잖아요. 그게 뭔 말이 돼요. 앞뒤 모순이 덩어리잖아요. 그게 국민의힘 과연 이 사람은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자격도 없죠. 왜? 우리 식구들 500만 명 명부로 그냥 내주래요. 그 당원 자격도 없죠. 이런 사람 윤리위원회 가지고 출당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경태는 자기 모순에 이런 거야. 안철수도 그렇고 매도 준항길 보고 거구 내가 대표를 볼까요? 야 안철수 국어 공부 좀 해라. 니 의사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바이러스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국어가 딸리는 것 같아. 거구 뜻도 몰라. 예? 안철수는요. 그래서 좀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거 모르는 것 같아. 예. 모르는 그러니까 거 사람들이 아닌가. 다 떠나간다니까. 네. 안철수는요. 그래서 진짜 안철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 자체도 철수하고 부산 가서 그냥 조용히 의사하면 돼. 이런 의사 얼마나 잘하겠어요. 의사는 뭐 의사도 하도 오랫동안 안 해갖고 손 떨려서 할 수 있으려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백신 개발하고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정치에서는 좀 이런 사람이 사라져줘야 좀 신념 있고 정치는 원래 자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보수주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동맹, 자유시장경 그런 추구하는 당이 어디냐?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 당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가서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은 이런 걸 추구합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지지받으면은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도 정치는 기본적인 신념이 있었는데 안철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개념이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제일 저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쪽까지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단계별로 다 왔어. 2012년에 시작했나? 그러니까 한 13년 정치했는데 13년 동안에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해요.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안철수 몇 가지 당했어요. 당도 진짜 안철수가 어이구라. 선거 무지개 색깔 같다. 그죠? 네, 그러니까 무소속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을 또 창당했다가 무소속하고 국민의당 창당했다가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했다가 무소속했다가 국민의당 또 창당했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합당해가지고 야 이런 인간은 정치하면 안 돼요. 안철수는 네. 국민의당을 아이고. 창당을 2번이나 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사람이랑은 자기 잘해주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역사 강의를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
뭐 국민들한테 네. 제가 전한길이 지향하는 바는 이건 조경태, 조경태도 한번 보면 뭐라. 와, 조경태가 2인제급이네. 통일민주당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소속했다가 민주당, 창당, 합당, 통합민주당에다가 민주당에다가 한나라당으로 또 저 몰랐습니다. 들어왔다가 무소속으로 또 갔다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갔다가 무소속으로 갔다가 열린우리당으로 갔다가 무소속했다가 대통합민주시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까지 갔다가 또 무소속. 그 다음에 또 새누리당으로 들어왔다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와, 무슨 아니 무슨 안철수나 조경태는요. 그렇게 많이 교복받고 있기 뭐 힘들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SNS에서 국민들 제대로 저는 알려져 가지고 네. 조경태나 안철수 같은 사람은 네. 뭐 조국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저는 이런 사람들 정기에서 전부 다 은퇴하고 나가도록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해지고 국민들 수준도 좀 높아지는 저는 생각해요. 유권자 당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냥 남들이 보면 개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무지개 색깔로 노랑, 파랑, 빨강, 초록 그리고 무슨 저 색깔 대통합 민주신당은 저 뭐색 그 꼭 저런 오렌지 색깔 같은 걸 또 하더라고. 참 파랑도 조경태 본색에다가 하늘색에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보면서 먼 훗날 조경태가 이제 죽기 전에 네. 또는 이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조경태가요. 예. 나이가 또 68년생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네. 두 살밖에 안 맞네. 나이가 안 많아. 나이가 근데 되게 많아 육선이야. 보이던데? 근데 육선이야.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저는 먼 훗날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했었다. 되게 멋있게 있잖아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저러면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질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똑같죠. 신혜식 요즘 변희재가 저를 고발했거든요. 내란 특검팀에다 고발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은요 그 신혜식 이 사람도 그냥 우파였잖아요. 우파라고 알려져 있고 변희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위장 우파인데 보수 안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내부 첩자를 있잖아요. 총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이번에요. 신혜식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관제에 오라고 했다. 이야, 이런 거는 진짜 자기 살려고 그 변희재도 저는 이 사람 근데 알죠. 신혜식하고 변희재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겪어봐서 그래요? 네, 오랫동안 겪어봐서 잘 아는데 네.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언급해주는 자체가 그러니까 언급을 하면 네. 좋은 얘기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고소를 해요. 뭐든 갖고 고소해. 그러면 또 한번 또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귀찮잖아. 귀찮죠. 네. 귀찮아요. 하여간 이번 전당대회에 파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국힘에서 물론 이준석도 대표된 적이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되면 돌풍이죠. 돌풍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이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보궐선거로 그렇죠. 네. 됐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3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선, 1.5선. 네, 1.5, 그 웬만한 초선 의원들보다 그 재직 기간이 짧아요. 그런 정도 그 의원 한 지가 그러니까 그런 정치 초년인 사람이 대표에 나가서 이렇게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그리고 김문수 후보야 대선 후보 지난번에 했지만 사실 지금 국힘에서 제일 오래 국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아마 김문수. 네.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말 두 사람의 대결이 재밌잖아요. 저 재밌죠. 네, 정청래 박찬대보다 훨씬 재밌잖아요. 훨씬 재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률도 많이 흥행도 성공하고 흥행은 뭐 이 정도면 네. 더더욱이 지금 여론조사 오늘 나온 MBS 결과도 보면 국힘 지지층에서는 당대표 1위로 장동혁. 네네. 근데 무당층까지 합치면 김문수. 이런 아주 정말 그러니까 지지율 접전이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대 김이다. 어차피 대표는 김문수가 된다. 이렇게 원래는 그랬어요. 했었는데 장동혁. 아마 저는 내일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장동혁이 의외로 이 여론조사와 완전 다르게 50% 이상 압도적으로 장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바로미터가 뭐냐 하면은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어제까지가 모바일 투표였는데 37.5%가 투표했다 하더라고요. 네. 전에는 26%밖에 안 됐는데 37.5% 맞죠? 예, 나오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요. 지난 전당대가 29.98이었는데 그보다 그렇죠. 높다. 네.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사실 더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당대 시작할 때 분위기를 보세요. 대선 패배해가지고 패배에다가 완전히 뭐 지지율이 그리고 다들 네. 탈당 막 하고 있었거든 그때요. 네. 뭐 왜 국힘은 내란당이다 이래 프레임 씌워져 가지고 다 탈당하는 분위기고 인물도 없어. 예? 그러니까 희망 너무 이거는 절망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흥행도 안 될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렇게 높아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당원들이 이번 국힘 전당대회는 전에와 다르다. 이번에 국힘 전당대회 누구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서 국힘이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진짜 해체되는 거냐 그것을 깨달았다고 봐요. 그리고 마침 그때 장동희 후보가 탁 나오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희망을 가져가 사람들이 왁 저는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율 높아진 게 저는 장동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저도 어제 예측하기로는 둘 중에 아마 50%못 넘으면 결선 가야 되잖아요. 네. 결선 가야 되는데 결선 저도 어제 예측 그렇게 했거든요. 네. 아마 아슬아슬하게 1차에 장동희가 44%, 그다음에 40% 중반 후반, 그다음에 50%못 넘고 김문수가 한 37%, 30대 후반 요런 나와서 결국은 결선 가게 되면은 안철수, 조경태, 뭐 친한파 이런 투표해가지고 김문수가 역전대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투표를 보면서 예측 불가다 이거.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37% 저게 누구 때문에 높아졌을까? 과연 김문수 때문에 높아졌을까? 조경태 때문에 높아졌을까? 안철수 때문에 높아졌을까? 아니, 저는 물론 저도 이제 많이 했죠. 국힘당 가입하자.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표하자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아마도 장동혁이다 희망 그런 표심이 엄청 많이 작용해가지고 투표율 높아졌기 때문에 내일 뚜껑 열어보면은 의외로 장동희 한 56%? 1차에서 바로 56% 이렇게 돼가지고 끝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이번 흥행선 장동희 후보라는 새로운 인물 영웅이 탄생한 거죠. 1.5선밖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 사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내일 1위로 돼서 네. 1위 50%를 넘겨서 그렇죠. 과반을 넘겨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저도 금방 말씀드렸죠. 네, 2차 그것처럼. 결선까지 가버리면은 이제 이합 집산 될 거 아닙니까? 네. 각종 연예인이 돼가지고 진짜 안철수, 조경태 찍었던 표가 분명히 그렇죠.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장동원은 이 사람들 다 잘라내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못 찍을 수가 없어요. 네. 혹시나 장동혁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조건 50% 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네. 네. 1차에서 50% 못 넘기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하튼 이번에 국힘이 사실은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하도 떡칠하는 때문에 민주당 민주당의 정청래도 지금 뭐 이제 나타나서 네. 개판 찍고 악법 막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정서와 감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이재명은 답 없다. 더불어민주당 저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국힘을 살리자. 원래 저도 개인적으로 창당하려 생각했거든요. 네. 원래는 네. 창당 생각했다가 두 가지 때문에 안 했거든요. 첫 번째 창당이 되면 언론에서 안 비춰줘요. 지금 자유혁신당이나 또는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우리 공화당 안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국힘당에 와야 된다.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 내기가 힘들어요. 당장에.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들어오자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들 가입 독려했고 책임 당원들은 반드시 투표하자 했는데 의외로 장동혁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정면 돌파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늦게 나왔잖아요. 사실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그 당 대표 나오는 것도 그러다 추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대해주기를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가만둬도 처음에 여론조사는 한 40몇 % 나왔거든요. 압도적이었죠. 장동혁은 10%대 초반인가? 이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이 비슷했죠. 그렇죠, 비슷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눈치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하려고 했던 그때요. 그 보수 유튜브에 토론에도 나와라니까 이제 또 언론에서는 그때 전환길이 면접 보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전환길 면접에 가느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치 보다가 그렇죠. 김문수 후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눈치보다 일주일 늦게 왔잖아요. 그때도 눈치 받고 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구라고 언론에 프레임 씌우니까 그 거구 근처에 가는 걸 조심스러워했죠. 되기가 싶어서 그거는 눈치 보기죠. 네. 저는 그런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 다 보고 있잖아요. 김문수가 어떻게 그리고 김문수는
의지가하면 요대로 가면 되니까 의지가하면은 친한파들도 같이 가야 되겠다. 명분은 물론 107석을 내세웠지만 지금 107석 안에라고 하지만 그 표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결정적인 투표할 때는 언제나 민주당 손잡고 그들은 친한파들은 이쪽으로 가니까. 아니 지금 개헌 저지선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탄핵 때 탄핵 108석 해도 그거 찬성했던 사람들은 개헌하면 거기 또 가요. 또 갈 거예요. 조경태 안철수 또 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이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만약 안 된다면은 그러는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눈치 보고 김문수 후보는 이대로 가면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뭐 전한길처럼 이런 보수 유튜버들도 거구니까 가까이 가지 말자 눈치 본 거죠. 저는 그 참모진이 절대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정반대로 선명하게 선거한 사람이 장동익이잖아요. 지난주에 대전 전당대회 때 완전히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연설 대전 때. 연설을 해서. 예, 그때 윤의견 하면은 전부 다 거구다 또는 가까이 가지 마라 하는데도 그때 정면 돌파했죠. 그들이 누구냐? 지난 한겨울 때는 국힘을 살리고 우리 자유민주 살리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들은 나가라, 지난주도 나가라 하는데 그들을 우리가 나가라면 되겠느냐 했잖아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였거든 사실은요. 그런 장동혁의 정면 돌파를 보고 국민들이 국힘 의원 당원들도 야 투표하지 이렇게 된 거죠. 장동혁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난길 뉴스에도 현재 26만 명 투표했더라고요. 26만 명인데 78% 9%가 장동혁이에요. 김문수는 15%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다 어제 투표율 37.5% 나온 것도 장동혁이고 돌풍이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당원들도 포기하려고 이번에는 안 돼라고 내년 지방선거도 안 돼라고 이렇게 했다가 장동혁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저 연설 때죠. 옆에 방송국이 마음에 안 드네요. JTBC 그렇죠. 방송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동 후보가 돌풍 일으키면서 또 한동훈하고 또 선명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에 대해 장동 후보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희망을 발견했다. 그래 떨거지들 조경태 안철수 이런 가짜 우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우리끼리 뭉쳐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저는 만약 장동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당대표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국힘이 완전히 쇄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년 바로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준비 체제로 딱 들어가서 뭉치자. 떨거지 빼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민주당과 맞싸워가지고 지방이라도 장악하자. 그래야면은 지방선거 장악하고 나면 2년 뒤에 또 이제 그로부터 2년 뒤에 우리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도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동 후보가 되면은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장동혁 덕분에 아까 물어봤던 흥행, 그죠? 뜻밖의 흥행이 지금 되고 있다. 정청래, 박찬대가 지난 4주 전에 경쟁할 때보다 지금 국힘이 택도 아니었는데 이번에 돌풍 일으킨 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가 시청률을 많이 높이고 있다. 네. 국민들도 많이 관심 가지죠. 가만히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김문수 된다라고 했는데 장동이 된다면 새로운 보수의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 네. 김민수 최고위원,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이 전혀 관심도 안 가고 안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보도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뭐 이랬던 곳인데 그 두 후보가 대표도 되고 비록 1등은 안 했지만 2등으로 아주 그 근소한 차이의 2등이 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올드 미디어 근데 사실 이쪽 두 후보는 뉴 미디어 특히 우리 고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밀었죠. 글쎄 밀었다기보다 네. 두 사람의 주장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 지지한 거죠. 네. 사실상 우리 고 박사님을 위시한 자유파 유튜버들이 계엄 탄핵 그리고 그 겨울에 뜨거웠던 이 와중에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거의 담아서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 나온 거죠, 사실은. 만약에 김문수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했다면 네. 뭐 김문수를 지지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뭐 자유파 유튜브가 움직였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근데 쭉 이제 전당대회가 전개되면서 그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탄핵 저지 투쟁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바를 김문수보다는 장동혁이 더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 같다. 네. 선명하게. 그리고 네. 또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김민수가
제일 분명하게 대변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지가 모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전 전당대회 때는 이렇게 뭐 우파 유튜버들 간에도 지지 후보가 드러나긴 하는데 방송을 보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지지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파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그점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우선 미국의 언론들은 이른바 그 기성 언론들도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잖아요. 표방합니다. 네, 네. 사설로도 쓰고. 네, 사설로도 쓰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데는 그렇죠.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늘 민주당 후보를 근데 지지하죠. 그게 네. 언론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중립인 척하면서 상대 후보 까고 자기 쪽 지지하는 네. 후보 올려주고 이게 더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의 기성 언론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천박하고 사악하죠. 네. 실제로 뒤로는 뭐 다 해가면서 네. 겉으로는 중립인 것처럼 표방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네 회사 사람들 뭐 부장 정치부장 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후보로 갖다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국힘에서 신동욱, 박정훈 그냥 핵심 자리에 딱 가서 네.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은 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뭐 언론이. 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의 언론은 그걸 마치 금과 옥저처럼 겉으로 내세우면서 네.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도 이걸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네. 원래 언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또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유튜브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천박한 기성 언론보다는 훨씬 더 언론다운 거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김재원 후보도 네. 이제 김문수, 김재원 후보가 사실 기존 올드미디어의 시각을 거의 따라갔다 이렇게 본다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조중동 스탠스죠. 그런 식으로 뭐 안고 가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식의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장동혁, 김민수 후보는 뭐가 문제냐? 오히려 윤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해가지고 선명하게 그래. 사실상 갈렸어요. 반탄 세력이 1, 2위를 하고 오히려 그 1차 투표 결과를 보니까 안철수, 조경태 표를 합쳐서 30%가 안 됐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전에 한동훈은 40%를 대선 때 40%를 넘겼었는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또 쪼그라든 거. 물론 한동훈이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안철수, 조경태 표가 쪼그라든 걸 보더라도 이 국힘 내부의 당원들이 생각이 이쪽으로 많이 온 것이 아닌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말씀하시니까 네. 1차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들의 득표율 당일날은 그 공개를 안 했어요. 네.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개 안 해가지고 오히려 예. 좀 이상한 그런 게 공개를 됐죠. 안 하다 보니까 온갖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게 되죠. 네, 뭐 찌라시들이 엄청 돌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막 그때 당에서는 결선을 앞두고 있는데 결선 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권자가 책임 당원들이고 우리 자유파 시민들인데 책임 당원들과 자유파 시민들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아니 정보를 줘야죠. 그들이 투표한 투표 결과를 가르쳐 주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결선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네. 그래서 저걸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정말 온갖 가짜 뉴스와 루머들이 막 넘쳐나고 네. 심지어는 뭐 김문수가 거의 뭐 49%를 얻었다. 얻었다는 식의 찌라시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그 쌓은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1차 투표 후에 그 장동혁 김문수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네, 김문수는 딱 2등한 사람의 스탠스였거든요. 네, 2등을 했으니까
1등을 추월해서 역전시키려면 3등, 4등 표를 끌어안아야죠.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구걸을 하든 협박을 하든 김문수가 딱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김문수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 이거 2등 김문수가 2등을 했을 거다. 그리고 그것도 좀 차이가 좀 크게 났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차이 나죠. 실제로 네.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때도 보니까 장동혁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39.5고 김문수 30.28로 거의 10%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크게 난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1차 때도 네. 김문수가 앞섰지만 여론조사 비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는 36대 31이 된 거고. 예. 네. 그래서 저거를 공개를 했으면 네. 그 결선 투표에 임하는 우리 책임당원들이나 자유파 시민들이 훨씬 더 좀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네. 또 나름 자신의 판단이 그 올바랐는지 좀 잘못됐는지를 가지고서 제대로 투표를 했을 거라고요. 네.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좀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당대회를 할 때 절대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이제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하고 여론조사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 김문수가 많이 앞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 인지도 조사의 가깝죠. 성격이 가깝거든요. 네. 인지도 조사. 네. 그러면 불과 한 석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3일 날 대선 후보였는데. 김문수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라면 거의 100% 찍었을 거라고요. 네. 자유파 시민들도 거의 100% 김문수를 찍었을 거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서 김문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의 이른바 인지도는 거의 99% 이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반면에 장동혁은 지금도 장동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인지도에 있어서 워낙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여론조사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김문수가 뭐 장동혁보다 여론조사상 높은 투표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다소 완전히 좀 다르게 나타난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여론조사의 방식이 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네, 무당층과 예, 국힘 지지층을 놓고 투표를 하니까 네, 국힘 지지층은 책임당원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치지만 무당층은 다르죠. 무당층은 그야말로 인지도 조사가 되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그 역투표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처음에 당 지지도 물어보잖아요. 네. 당 지지를 물어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지지정당 없음. 이렇게 되잖아요. 지지정당 없으면 무당층으로 분류되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슨 조국혁신당이나 뭐 또는 다른 당을 응답한 사람은 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좌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네. 좌파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 받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무슨 여론조사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좌파들의 역투표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되겠어요? 그냥 그 뭐 대답도 아니야. 이게 다 ARS로 오는 거니까 네. 국민의힘이라고 누르면 투표권이 생기는데 좌파들의 역투표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에 당 대표를 뽑는 선거 이거는 당원들이 뽑으면 되는 거지. 그냥 100% 당원들이 뽑는 게. 그래서 원래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아우성을 치면서 뭐 여론을 반영해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해갖고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번 저 결과를 보시면 이 당원 투표에서는 장동혁이 김문수보다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네. 1차에서도 2만 명 이상 차이가 났고 이 결과 저 결선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2만 명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여론조사 때문에 저게 뒤집어질 뻔했다니까요. 네.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실제로. 네, 다행히 안 뒤집어져서 그렇지. 네. 왜냐면 50.27 대 49.73, 그 2,000표 차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2,300표 정도 차이가 네. 났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매우 불합리한 겁니다. 네. 저걸 뭐 당원의 의견과 당신과 국민의 의견, 민심을 동시에 수렴하는 뭐 합리적인 아니다 이런 따위로 설명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당의 존재 의의가 네,
정당의 이념 그 플랫폼, 정당 정강 정책에 따른 네. 정당의 후보를 내세워서 그런 어떤 다른 이념을 가진 다른 정당과 경쟁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 이건데 아니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저희 옛날에 이제 헌법 공부할 때 시사 정당 이런 말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강 정책이 없고 그냥 시사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여론에 따라서 시사 정당, 여론 정당 이런 말을 썼었거든요. 그런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당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야. 네, 그때. 핵심 가치가 실종돼 버리니까. 네, 그게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역선택 방지도 네. 이를테면은 미국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곳은 네. 역선택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해요. 네. 양당이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한쪽만 탐유하게 해주거든요. 네.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여론조사 방식이니까. ARS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니까 네. 뭐 그냥 누르면 돼. 나 국민의힘이야. 그러면은 투표권이 생기는데. 네. 더구나 그렇게 해서 아마 3천 샘플로 조사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아니 그리고 미국은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것 아예 자체가 없죠. 없고 무조건 아예 없죠. 투표를 하는 거죠. 예. 무조건. 그래서 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여론조사의 응답이 책임당원 표에 비해서 가중치가 훨씬 커요. 높죠. 훨씬 높죠. 예. 이런 황당한 게 있어요. 예. 책임 당원들은 돈 내고 몇 년 동안 당원하고 뭐 하면서 겨우 한 표를 얻었는데 여론조사는 책임 당원보다 거의 5표, 6표? 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10표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저런 잘못된 당원 당규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예, 이번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진짜 당원을 당의 주인으로라고 하는 그 모토에 맞게 네. 당원 당규를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다음 전당대회는 한참 있다가 열리니까 네.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히지 않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걸 고쳐놔야 돼요. 당혁신위원회를 하면서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어대 김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대표는 김문수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도 아니 2개월 반 전에 네. 대선을 치렀던 후보가 네. 아니 자기 밑에 본부장을 했던 후보가 나와가지고 하는 선거에서 그때 경선에서 붙은 것도 아니고 경선에서 붙었던 한동훈도 아니고 네. 자기 밑에서 본부장을 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경선을 치르는데 그것도 전 국민 투표도 아니고 경선을 치르는데 진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니, 그러니까 일이거든요. 2년 반, 2달 반 전에, 불과 네. 2달 반 전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은 100% 김문수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42%가 나왔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번에는 김문수는 아니야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걸 굉장히 통렬하게 좀 돌아봐야 돼요. 네. 불과 2달 반 전에 나를 그렇게 지지했던 분들이 절반 이상이 어떻게 나를 지지하지 않게 됐지? 네. 그럼 2달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음. 그럼 2달 반 동안에 자신의 행보를 정말 반성적으로 돌아봐야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지금 당원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과 예.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에서 한동훈과 전환길 중에 누구 공천 줄 거냐? 한동훈 공천 준다. 이게 그냥 결정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이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떨어졌다. 근데 저 두 가지 부분은 약간 좀 이제 맥락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을 공천 주겠다고 한 것은 결선으로 가는 TV 토론에서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 변호사님 성관이가 발표는 안 해도 네. 한동훈과 장동혁과 김문수는 1차에서의 득표율을 알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 정도는 알지 않나요? 그러면 음. 김문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동혁한테 졌다는 걸 알 거라고요. 아니까 한동훈 표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에 내몰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공천 주겠다고 간 거예요. 음. 그래서 저거는 저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 표를 구걸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저게 무슨 김문수의 생각이
원래 저랬거나 또는 김문수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천박한 정치 공학의 계산의 결과 저런 대답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보고 있기가 민망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김문수의 일종의 소신 같아요.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할 때 그 사과하지 않고 버틴 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네. 그런데 김문수가 나중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국무위원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그래서 내가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사과 안 하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로 그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뭐 드러누워서라도 말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문수의 그냥 소신이에요. 네. 뭐 잘못됐든 잘 됐든. 그러니까 김문수의 소신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는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는 불가피성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가 표를 위해서 갑자기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랬다. 네. 그걸 우리가 알고서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네. 저는 그 부분은 한동훈한테 공천 주겠다는 것하고는 그런 면에서 그 전후 맥락이 좀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어찌됐건 장동혁 후보 사실 국회의원 경험은 3년이에요. 재보선으로 당선이 됐고 처음에 2020년에는 대전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경선에서 안 되고 충남지사를 나간 김태흠 의원이 김태흠 의원의 지역인 서천보령이 보령입니다. 보령이 비니까 네. 거기로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그리고 나서 재선이 돼서 네. 실제 국회의원을 한 기간은 지금 3년 정도인데 네. 근데 당대표로 107석의 당대표로 물론 이제 무관 한 번도 국회의원 안 한 이준석도 당대표로 뽑았던 국힘이기 때문에 뭐 이게 3년 국회의원도 당대표가 된다 뭐 이상할 건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이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는 장동혁의 약점처럼 얘기가 네. 됐는데 저는 장동혁이 그랬기 때문에 올드미디어에 매몰되지 않고 네. 이른바 올드미디어가 설치는 낡은 정치판의 낡은 정치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네.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이랑도 또 한동훈이랑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한동훈이 이것들이 당대표가 될 때는 아예 뭐 국회의원은 경험도 안 해봤던 네. 때 아닙니까? 물론 이준석이는 그 국회의원은 안 해봤어도 벌써 10년 이상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낡은 정치인이었지만 비록 나이는 어려도 네.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이 족벌 언론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나서서 네. 이준석이 바람 일으키고 한동훈이 띄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장동혁은 그런 족벌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후보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뭐 자유우파가 자유우파 보수 족벌 유튜버가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네. 완전히.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자유우파 유튜버가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네. 보기에 우리가 처음에 이를테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출마한다 그럴 때부터 주목하고 만들기를 시작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객관적 팩트는 뭐냐면 장동혁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행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는 메시지가 네. 그 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던 장동혁 하고 전혀 다르게 굉장히 선명하게 또는 들려왔어요. 한동훈 밑에서 네. 똘마니 노릇하던 장동혁하고 완전히 다르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 후에 장동혁이가 하는 말들을 쭉 보면서 이게 자유파를 대변하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럼 해서 처음 고 박사님과 저와 성창경, 전한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동혁 후보를 먼저 불러다가 예.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걸 그 족벌 언론들은
전환길 면접이라고 불렀던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요. 아니 그것도 네. 팩트를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기회가 갔어요. 네. 그래서 그주 월요일 날은 김문수 후보가 하기로 돼 있었고 수요일 날 장동혁 후보가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게 뭐 유튜브에 나가서 뭐 하는 게 맞나? 혹시 리스크는 없나? 이러면서 늦춰버렸거든요. 네. 홀딩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늦추고 바로 장동혁이가 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홀딩이 아니라 사실상 언론에는 안 한다. 예, 안 한다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김문수의 선택이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장동혁이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뉴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뉴 팔리틱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뉴 미디어 시대를 이끌 뉴 팔리틱스의 리더십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신저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가장 그 본질적인 차이점 하나만 꼽자면 네. 올드 미디어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과 연출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뭐 조선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한 2시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온갖 기술자들이 모여 들어가지고서 편집을 쳐낼 해버리죠. 거 쳐내고 네. 부각시키고 해갖고서 딱 상품으로 포장해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낸다고요. 올드 미디어가 다 그렇죠. 올드미디어가 다 그렇다니까. 네. 생방이 없어요. 그래서 올드미디어는 그냥 메시지인 거야. 네. 이 메시지를 비서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야말로 몰라. 기술자가 만들었는지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메시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KBS의 시청자 또 조선일보의 독자는 기성언론, 족벌언론이 만들어서 먹여주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먹는 수동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일방향인 거야. 기성언론이 만들어서 먹여주고 시청자, 독자들은 받아먹는. 그게 이 올드미디어의 그 성격이에요. 네. 그 뉴미디어는 그게 불가능하죠. 뉴미디어는 이를테면 유튜브만 해도 지금 생방송 하잖아요. 네. 뭐 댓글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네. 말실수한다고 해서 편집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동혁이 앉았어. 그럼 네. 우리가 그 편집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일부러 녹화해 갖고서 영상 편집해서 보냅니까? 그런 유튜브는 없어요. 생방을 하고 있는 유튜버가 10명쯤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 뭘 편집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날거서 그대로 나가요. 그러면 네. 여기에 무슨 저 비서나 보좌관이 메모라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네. 메모를 전달하면 전달하는 것까지 다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 시대는 정치 지도자가 곧 메신저가 돼야 돼요. 네. 메신저가 돼야 돼. 이 메신저 될 능력이 없으면은 뉴미디어 시대에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메신저는 뭐 누구나 메시지는 만들 수 있지. 뭐 수준이 낮고 높은 것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도 지루하게 중언부언 임팩트 없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딱 그게 차이 났죠. 네. 김문수. 똑같은 내용도 무슨 얘기를 물어봐도 답이 똑같아. 아주 짧고 압축적으로 인상에 남게끔 네. 해내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장동혁이란 말이에요. 네. 장동혁과 김문수가 선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올드 미디어 시대의 전형, 장동혁은 뉴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방송사나 언론사가 네. 잘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헤드라인 딱 빼고 해서 해주거나 방송에서 1시간 인터뷰한 거 10분으로 정리해가지고 네. 착착착 이렇게 호흡 맞춰가지고 딱 해주지 않으면 네. 1시간을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지루하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제가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로 얘기하지만 올드 미디어는 올드 정치, 낡은 정치의 정치 문법에서 작동되는 거거든. 네. 그 지금 우리는 이미 새로운 정치 시대의 정치 문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장동혁을 통해서 꽃을 피웠다. 그래서 장동혁의 당대표 선거 승리는
뭐 그 개인이 아니라 이런 뉴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구현된 거다.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국힘의 전당대회로 정치판에 그동안 7, 80년 대한민국 정치를 억눌러 왔던 올드미디어의 망령 여기에서 벗어났다. 네.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 뭐 완전히 그 뉴미디어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정치인들이니까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정말 신인이거든요. 정말 신인이에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튜브 안 보는 분들이 보면 어디서 저런 사람 튀어나왔지? 이거예요. 김민수 별명이 네. 제가 지어준 별명이 4시간 대변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에서 이번에 그랬죠. 예. 4시간 됐죠. 김민수가 뭐 종편이나 지상파에 나가서 좌파 패널하고 막 싸우니까 네. 예? 싸우니까 저 사람 좋다 그래갖고서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기성 언론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네. 4시간 만에 대변인에서 잘렸어요. 네. 개호몽호한다고 예. 시비 걸었어요. 4시간 만에 잘렸거든요. 네. 김민수를 4시간 만에 대변인에서 쫓아낸 것은 올드미디어의 힘이에요. 네. 그런데 그 김민수를 최고위원으로 다시 당선시킨 것은 뉴미디어의 힘인 거예요. 네. 그럼 올드미디어하고 뉴미디어 누가 세냐고. 이게 뭐 우리가 저 강용석 변호사나 저나 무슨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다 이렇게 힘자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런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흐름에 최대한 빨리 올라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의 107명의 국회의원 중에 4년 후 총선에서 다시 여의도에 생활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만 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명 살아남기도 쉽지 않아요. 네. 전부 올드미디어, 올드 정치에 젖어 있고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만 그동안 공천권을 준 사람도 올드미디어에 올드 정치에 빠져있던 사람이 공천권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쉽게 당선됐을 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 새로운 흐름을 과 함께 가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한동훈이는 뉴미디어적인 것 같습니까? 올드미디어적인 것 같습니까? 한동훈은 조중동이 만들어낸 그렇잖아요. 사람이에요. 조중동이 만들어냈어요. 네. 이제는 기본적으로 올드 그래서 정치고 지난번 올드미디어. 공천할 때 그냥 딱딱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네. 단계 사태가 전형적인 겁니다. 네. 아니 SNS가 뭐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SNS 역사도 한 20년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올드미디어는 SNS를 이것들 공작 장소로만 쓴 거라니까. 민심이 진짜 거기서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민심을 어떻게 포착할 거냐라고 하는 민심의 바다로 SNS를 본 게 아니라 지것들의 정치 공작을 갖다 매기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해 왔어요. 네. 단계 사태가 전형적으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단계에다가 사실은 당원들밖에 못 보는 게시판인데 기자들은 알 수도 없는 건데 네. 당원 게시판에다 글 몇 개 올려놓고 네. 당원 게시판 이거 시끄럽습니다 네. 하고 기사를 실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하고 짜고 하는 거지. 전형적인 그 옛날 그 공작 정치 수준의 꼼수거든요. 그 대자보 몇 개 붙여놓고는 네. 이게 대학생 민심이다. 여론이다, 민심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걸 받아서 기사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들 이 뉴미디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 뉴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좀 깊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김민수 대변인은 단계부터 조사하자. 벌써부터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 저거는요. 네. 뉴미디어라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네. 특히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의 게시판이죠. 그러니까 뉴미디어 정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영역이거든요.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영역을 올바로 세우고 똑바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쓰레기들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 한동훈이를 뭐 표적으로 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네. 한동훈이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 당원 게시판이 당원들의 정치 담론이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뉴 미디어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 없냐가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따위를 쳐내고 자시고 하는 그런 정치공작적 차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오늘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언론 나와가지고 당 비판하는 당 소속 패널들. 네. 뭐 김종혁이 뭐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저쪽 부에 붙어가지고 절로 가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지금 아주 가관이에요. 이번 정상회담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그럼 이제 족벌 언론들이 그런데 네. 저걸 자꾸 당내 무슨 개파투쟁으로 자꾸 지금 분치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개파투쟁으로 그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순간 단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장동혁의 또 김민수의 혁신과 쇄신 움직임이 개파 이 투쟁으로 전락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프레임을 저것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갖다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라는 자가 당대표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 가족들 총동원해서 김경수의 드루킹보다도 더 사악하게 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대통령 그 부부를 그냥 저 온갖 쌍소리를 해가면서 욕을 해댄 사건 아닙니까? 네. 저로 인해서 단계가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 오염돼 버렸잖아요. 네. 누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정상적인 정치 공간이라고 봅니까? 이걸 바로잡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 개파투쟁이고 내분입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는 쇄신이죠. 네. 근데 기성 언론, 족벌 언론들은 저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저런 식의 프레임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경태가 벌써 이겼다고 정당화되냐, 네. 한심하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언론들이 또 조경태 말을 저렇게 많이 실어줬었나 싶은데 아니 언제부터 조경태입니까? 조경태가 아니 전당대회 내내 떠들 때는 한 마디도 안 실어주다가 갑자기 저렇게 온 언론들이 조경태 말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네. 전 장동혁에게 힘을 우선 빼려고 하는 거죠. 네. 진자가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고 쪽팔립니다. 네. 지금껏 그래도 정치에 이 금도란 게 있고 도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일단 지고 나면 적어도 며칠간은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네. 언론이 가서 더 저 한마디 해달라 그래도 패자가 무슨 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 좀 근신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피해 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된 것들이에요. 저 한동훈이 저것들이. 네. 근데 조경태 저것도 워낙 그 개인적으로 저렇지만 저게 하고 싶어질까 과연. 난 한동훈이 대신하고 있다고. 네. 또는 한동훈이가 시켜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중불나게 나서서 단계 사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 문제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똘마니들 중에 저 얘기를 할 만한 배포 있는 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경태가 그나마 어쨌든 출마도 했고 뭐 또 7만 표 가까이 한동훈이가 지가 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경태는 한동훈이한테 갚을 빚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너 가만히 있냐? 뭐 너라도 좀 싸워줘야지. 저는 그렇게 청부받아서 저 발언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저게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당원 게시판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 한동훈의 갈 길은 탈당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멈추게 하려면 탈당밖에 없어요. 탈당이 아니라 출당해야지. 네. 아니 본인이 먼저 나가버려요. 조사를 안 받으려면 네. 지가 먼저 도망간다. 네, 도망가요. 도망가는 탈당이지. 그거. 네, 도망가는 탈당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자유파 국민들이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 한동훈의 갈 길은 김경수처럼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매크로 돌렸냐 안 돌렸냐 이런 거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네. 저 매크로 아니면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텐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똥줄이 타죠. 네. 그리고 저 한동훈이 저게 네. 그 하여튼 뭘 어설프게 배웠는데 배우긴 배웠어. 네. 정치판에서 언론이 중요하다는 거. 지가 뭐라고 얘기하든 언론에서 어떻게 해주는가가 검찰에서도 내내 언론 이용 그거 그렇죠. 네, 공부 하나 잘했다 이제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대표가 되면 여러 가지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 권한 중에 우선 이자가 정말 뻔뻔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서 대변인들을 뭐 10명 이상을 쫙 자기 사람으로 깔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변인으로 깔아놓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기성 언론들이 무슨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다 한두 개씩 하잖아요. 네. 근데 저 민주당 것 하나 안 치면은 국민의힘 것도 하나 안 쳐야 되잖아. 네.
근데 이때 한동훈 똘마니를 국민의힘 몫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한동훈 스피커들이 한동훈의 입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보면 저도 뭐 방송 진행을 뭐 이렇게 작년까지는 했잖아요. 보면 뭐 저는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니까 네. 좌파에서 누가 왔다 그래서 말 시켜보면 좌파 맞아. 좌파 중에는 이게 개딸이다, 개딸 아니다. 그 정도 구분은 있어요. 그런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좌파 맞아. 일단 일관된 목소리를 내. 그 우파라고 해서 하나 왔는데 보니까 말을 시켜보니까 엉뚱한 소리. 좌파보다도 더 좌파 같은 얘기를 네.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두어 번은 하도 기가 차서 네. 너 누구냐 그랬어. 방송 끝나고. 네. 너 누구냐? 너 누구 밑에 있냐 그랬더니 뭐 말을 우물쭈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한동훈 똘마니들. 그러니까 한동훈 똘마니들은 좌파 것들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더럽게 대통령 공격하고 대통령 이 부부 공격하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뭐 입만 열면은 무슨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을 구구라고 그러고. 네. 아니 그런 것들이 그 구구 유튜버인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왜 나와 이것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쟤네들만 없어져도 예. 극우 얘기를 못 해요. 아니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에서 극우라고 하는 순간 너넨 극자다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좌파 네. 것들은 감히 극우라는 말을 못 못해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 우리는 중도고 니네가 극우다 이렇게 되니까 극우 얘기가 퍼지는 그렇지. 거지. 예. 그냥 국힘이 다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버리면 네. 극우 얘기가 나올 공간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한동훈 똘마니들 때문에 사실은 네. 좀 짜증이 많이 나요. 네. 그래 그동안 그랬거든. 네. 근데 지금도 그게 안 바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족보 언론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똘마니들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거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좌파한테 유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안 바꾼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새 지도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이거는 당 지도부가 입장만 가지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가능하죠, 뭐. 네, 바로 행동할 수 있다. 아니 우리 당에서는 그 사람 대표 아니다. 내보내라. 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죠. 새로 들어가면 되는 우리가 거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추천한다. 네. 방송사가 적어도 그런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 거부 못 한다고. 네. 누구 빼라. 우리 네. 입장 아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누가 나왔습니다. 그거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자기들이 선정한 중립적 인사는 몰라도 적어도 국민의힘 타이틀 달고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양양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양자가 그 뭐 현충원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가 했던 발언들은 선거용이고 대표가 됐으니까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양양자부터 진압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아니 건가? 양양자가 당대 최고위원이 된 것도 뭐 거의 100% 한동훈 똘마니들이 표 모아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저는 이게 1인 2표였으니까 네, 그 조경태를 찍은 한동훈 똘마니들이 최고위원은 전부 김근식 한 표, 양양자 한 표 줬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김근식은 떨어지고 양양자는 됐어요. 그런 양양자가 김근식보다 어쨌든 인지도가 조금이라도 높았던 거죠. 네,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당 대표도 하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현역 국회의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라고 하는 게 정말 별것 아니지만 왜 본인 두고 말고는 뭐라도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정치판에서 얘기할 정도로 인지도가 정말 이 정치인들한테는 나중에 남는 건 이름이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사에 나오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양자가 김근식이 배지도 한번 달아본 적이 없는 김근식이보다는 어쨌든 인지도가 높은 거야. 네. 그래서 분명히 한동훈 똘마니들이 당 대표는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 표는 양양자, 한 표는 김근식 이렇게 오다 때리고 실제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인지도의 그 차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근소하게 표차로 나타났고 실제로 보면은 김근식이가 떨어지고 김재원이 됐는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또 김근식이하고 양양자도 그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야. 약간의 차이, 그게 인지도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양양자의 표는 100% 한동훈 똘마니들이 모아준 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당선된 양양자가 내 표는 다 100% 한동훈 표야 라고 알면 또 어떻게든 알게 하잖아요. 네. 한동훈이 쪽에서 뭐 선행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선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는 내 한마디면은 너는 너 내일로 끝이야.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 협박을 하면서 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얘기를 대변하는 한동훈 스피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양양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양양자밖에 없는 거죠. 네. 우재주는 오히려 우재주는 표가 네. 한동훈 표만 갖고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네. 그건 그렇기도 하고 네.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네, 현역 의원이고 현역들이 이 현역도 지역잖아요. 여기는 네. 비례가 아니고. 네, 대구 지역이고.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원외인 손수조보다는 그래도 우재준을 민대야 이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우재준보다는 양양자 쪽에다가 지금 목소리를 대신 내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양양자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네. 한동훈이 쪽에서 지지를 싹 철회해 버리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저당 잡혀 있는 사람처럼 네. 저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양양자도 괘씸하지만 양양자 뒤에 저 양양자 어떻게 간신히 양양자 하나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쪽에서는. 그래서 그 양양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이가 계속 이 마쿠 정치, 배후 정치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